네, 요설로 본질을 흐리지 마라. 네, 지금 광복회장이 이종찬이라는 자입니다. 예, 선거로 뽑혔기 때문에 광복회원들의 선택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종찬이라는 자, 그 행적에 대해서는 제가 구구하게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광복회장이 되자마자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이게 참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넘기기 어려운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부터 존재해왔고, 아니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919년에 상해에서 세워진 이 망명 임시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우리가 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그 정신을 잇는 것과 실제로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라는 이 새로운 국가와 이 1919년의 상해 임정은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현대 시대에 근대 이후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국가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을 국가라고 하는가?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을 때 국가라고 한다. 주권이 없는데 국가라고 부를 수는 있죠. 영토도 없는데 국가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국민도 없는데 국가라고 부를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그냥 주관적인 열망의 표현이고 또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국가가 국가이려면, 그리고 국가로서 인정받으려면 주권과 영토와 국민,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됩니다.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그 세 가지를 다 갖춘 정부는 아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법통을 잇고 그 상징성을 잇고 그것과,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 공산주의와 목숨 걸고 싸워서 마침내 건국에 성공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 가치로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건립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광복회장이라는 자가 아주 교묘한 요설로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 자의 그 인생 전체가 회색 분자였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광복회장이 돼서도 대한민국의 이 건국과 정통성에 대해서 여전히 요설로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제가 경고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북한 입장에서는 1919년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두려워 20년 이상 역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1948년 건국절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본다. 이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19년의 상해 임정은 일제와 투쟁하기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정부입니다. 따라서 일제와 투쟁한다고만 한다면 좌든 우든 관계없이 다 함께 모여서 했습니다. 좌우 합작 정부죠. 김일성이는 자신의 정통성을 강변하기 위해서 상해 임정이 아니라 자신의 집권부터가 진정한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김일성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역으로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북한의 공작에 넘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좌우 합작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라고 하는 국가의 3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1919년 상해 임정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뿌리가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단정을 위한 총선거를 거쳐서 재헌의회를 구성하고 그 재헌의회가 만든 대한민국 헌법을 1948년 7월 17일 공표하고 그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우리가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더 이상 왜곡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광복회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자가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그거야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5,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존재했죠.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삼국시대 거쳐서 고려시대 거쳐서 조선시대까지 다 우리나라였죠. 중요한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근대국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 가치로 하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보유하고 있는 이 근대국가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됐느냐 이겁니다. 이 점에 관해서 광복회장이라면 더욱이나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책임 있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담론을 구사해도 해야 될 것이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 조국을 늑장 징계한 부분과 관련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조국이가 3년 5개월 만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로부터. 그런데 같은 기간 이 서울대에서 징계받은 다른 17명의 교수들은 3년 5개월이 아니라 평균 5개월 만에 징계를 다 받았어요. 18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17명은 평균 5개월 만에 징계를 받았는데 유독 조국이만은 3년 5개월 동안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징계를 받지 않으니까 이자가 휴직을 해도 월급은 나왔던 겁니다. 다는 안 받아도 뭐 70% 뭐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 한 번 가르치지 않고 작년에 1억 가까운 돈을 서울대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러면 서울대가 왜 이렇게 조국이만 유독 3년 5개월 동안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조국이 사례 하나였다면 서울대 설명이 뭐 말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럴 수도 하고 넘어가겠는데 다른 17명의 교수들은 평균 5개월 만에 다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고 월급 끊기고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최근 5년간 서울대가 검찰의 기소 통보를 받고 징계를 내린 교수.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다 하는 순간 징계에 들어간 거예요. 모두 18명인데 17명은 기소 사실을 통보받고 징계를 의결하는데 평균 5달 165일이 걸렸어요. 작년 8월에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한 교수는 47일 만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이게 징계죠. 그런데 조국이만 유독 3년 5개월 1247일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오세정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오세정이가 총장으로 있었어요. 조국이 징계건을 처리해야 됐을 때 서울대 총장이 오세정이란 자입니다. 이 자가 징계 의결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조국이가 기소됐다는 처분을 통보받은 뒤에도 오세정이 이자가 뭐라 그랬냐면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징계위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7월에야 비로소 조국에 대한 징계 의결을 뒤늦게 요구했습니다. 기소가 통보된 지 한 3년 지났어요. 한 2년 반 지났어요.
그런데 이자가 말이죠.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협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징계 의결 요구 자체를 안 했는데, 그럼 다른 교수들은 기소 통보된 것만으로도 다 징계했어요. 징계를 했다는 뜻은 뭐냐면 이 오세정이가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오세정이는 조국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 17명에 대해서는 평균 기소 통보되고 나서 평균 12일 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어요. 기소 처분을 통보받은 당일날 징계를 요구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비정상인 사례가 조국이죠. 자, 그래서 오세정이 이자를 조사해야 됩니다. 왜 정상적으로 다른 17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심지어 징계 기소 통보 받은 날 징계 의결을 요구할 정도로 신속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했는데 왜 유독 조국에 대해서만큼은 기소 통보 받고 나서도 2년 반이나 질질 끌었냐.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오세정이가 조국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조국이가 범한 잘못의 일부 사안이 징계 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면서 서울대 측에 오세정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단단히 뭔가 복마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서울대 총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몰상식하게 이런 식으로 징계를 묵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깔고 뭉갠 거죠. 그래서 저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김병호 의원은 온 국민이 분노한 대학 입시 비리에 연루된 조국에 대한 서울대의 늑장 징계는 매우 비정상이다. 서울대가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조국이는 강의를 단 한 번 하지 않고도 월급을 꼬박꼬박 챙겼다. 조국에 대한 처분, 사법적 처리는 그것대로, 그와 별도로 오세정 이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 두겠습니다. 이낙연 화성에서 살다 왔나. 이낙연이가 어젠가 들어왔어요. 어제 그저께 24일 들어왔어요. 들어온 제 일성이 근데 황당합니다. 이자가 도대체 어디서 살다 왔길래 이런 정말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나. 1년 만에 들어와서 이자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이 지경이 무슨 지경이야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이 이낙연이까지 총리하면서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는 지난한 1년의 과정을 보냈어요. 외교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 탈법, 온갖 편법, 태양광 뭐 들추는 대로 구더기들이 우글우글하는 이런 썩어 문드러진 나라를 문재인 종북 주사파 5년 동안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이낙연이가 총리로 있으면서 만들어냈어요. 이거 바로잡고 청소하는데 정신없이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간신히 국가다운 면모를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씩 갖추게 됐어요. 그런데 이자 1년 동안 어디 갔다 와 뭘 했길래 들어온 첫 번째 발언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데 제 책임이 있다. 처음에는 이자가 그래도 지난 종북 주사파 5년 동안 지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었어요. 다시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낙연의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무너지고 있대. 저것들이 무너뜨린 거를 지금 간신히 바로 세우고 있구만. 대한민국이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 주기 바란다. 이낙연. 대통령한테 지금 훈수 두는 거야?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 주기 바란다? 다 참 기도 안 차네 정말. 네, 이 화성에서 살다 왔는지 하여튼 참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이낙연이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서자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던 이재명이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참네. 그야말로 도끼인 객긴이죠. 네, 저는 이낙연이가 들어오면 비명계 반명계에 구심이 생겨서 이재명이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뭐 저는 그 예측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비명계 반명계라고 해서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썩어 문드러진 자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복 주사파 정권 나라 망가뜨리고 경제 무너뜨리고 온갖 사회의 구더기들 버글버글하게 만든 책임, 예, 정복 주사파들의 책임, 문재인의 책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낙연이의 책임도 있습니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절해도 모자랄 판에 뭘 대통령한테 훈수지를 해 들어오자마자. 양순영님이 재밌는 댓글 보내셨네. 추풍낙연 추풍낙연 더 조사받을 것이 있을 텐데. 조사받을 일이 있죠. 이낙연의 최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했었어요. 왜 했을까요? 네. 이낙연이도 조사받을 일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에 잘못 빠져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이거 우린 열심히는 하는데 저쪽은 계속 악재가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서 홍보 전문가라는 사람을 영입해요. 이번에도 한 3주 전에 그 홍보 전문가라는 사람을 영입을 했대요. 김기현이가. 이 사람이 뭐 3주 출근해보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프레임에 잘못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국민의힘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20년 경력의 광고기획 전문가라고 합니다. 제일기획 광고팀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제일기획은 상업광고로서는 뭐 한국에서 탑을 달리는 회사 중에 하나죠. 광고기획, 상업광고, 상업광고입니다. 제일기획이 하는 게 상업광고예요. 뭐 냉장고, 텔레비전, 뭐 무슨 삼성 회사 이미지 광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홍보 본부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얘기를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3주 출근해 보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광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이 빠르고 촉이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주 출근해 보니까 아, 이거 국민의힘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와 보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게 간판만 달아놓았지 조직의 힘은 없고 개인들의 의원들의 개인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그 촉이 발달돼 있으니까 한 3주가 아니라 3일만 출근해도 금방 느꼈을 거예요. 그래놓고 한 말이 근데 이게 심각합니다. 요즘 이념에 관심 있는 국민이 누가 있냐 이랬어요. 그럼 이 사람 집권당의 홍보본부장을 하면서 집권당 의원들만 봤지 집권당 당원들 또 그 집권당 국민의힘을 버텨주고 1년 전에 이 대선의 기적적 승리를 이끌어낸 자유파 국민들은 만나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념에 관심 있는 국민이 누가 있냐? 광화문에 나가봐. 전부 이념 가지고서 나오지. 유튜브를 조금만이라도 들어봐. 전부 종북주사파와의 마지막 이념 전쟁을 하고 있지.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에 홍보본부장으로 들어왔으면 그리고 정치판은 이게 처음일 텐데 그러면 아 이거 뭐 의원들이 다 뿔뿔이 움직이네. 이거 조직이 아니네 라고 하는 정도의 감각은 한 3일이면 느끼는 거고 자 실제로 그러면 홍보본부장으로 그것도 제일기획 홍보본부장이 아니고 삼성그룹 홍보본부장이 아니고 자유우파 정당이 국민의힘의 홍보본부장으로 뭔가를 하려 그러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이나 당헌당규
또 국민의힘의 84만 명의 책임 당원들, 또 300만 명의 당원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을 지금의 집권당으로 만들어 놓은 1600만 명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 이 사람들은 그럼 무슨 생각을 하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아쉬움을 갖고 있나?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제대로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요즘 이념에 관심 있는 국민이 누가 있냐고? 여기 있어, 여기. 이념에 관심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 자체가 이게 얼마나 천박합니까? 누가 이념을 관심을 갖고 봐. 목숨을 걸고 싸우지. 뭐 이념이 뭐 물건 파는 거야? 이 물건 관심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일이냔 말이야 이게. 국민의힘 메시지가 혼란스럽고 지나치게 이념 중심으로 가고 있다. 네, 제가 이 대목에서 정말 1등 기사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념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치적 이념에 충실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인천 사랑침례교회에서의 특강에서도 그리고 아미고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하는 그것이 뭐냐? 국민의힘이 왜 자유파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이념에 충실하지 못하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질 같아서는 저 국민의힘 확 해체하고 제대로 된 자유파 이념 정당을 새로 창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것들은 더불어민주당 저것들은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받는 간첩들이 활동하는 종북 주사파 확실한 이념 정당인데 국민의힘은 저것들과 과연 싸울 만큼의 태세와 준비와 이념적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정당이냐. 그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루 종일 하고 왔는데 이자는 국민의힘의 홍보본부장으로 영입된 이자는 딱 3주 출근해 놓고 나서 하는 말이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이념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앞으로 본부장으로서 국민의힘의 홍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 빤히 나오잖아요. 최대한 탈이념 하겠죠. 이념을 탈색시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김종인이가 했듯이 그저 자유민주주의에 자유자 좀 빼라. 이런 짓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종북주사파 공격을 자꾸 하냐. 그런 거 공격하지 마라. 이런 짓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깁니까? 정치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념 탈색하면 선거 이깁니까? 이념 탈색하면 중도가 그냥 제 발로 걸어와요? 송상헌이라는 자입니다. 뭐 쉬운 한 살이네요. 광고업계에서는 나이 많은 축이죠. 광고업계는 대개 20대, 30대, 40대 때 빛을 발하죠. 자, 송상헌이라는 이 본부장. 광고는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제품의 단점은 숨기고 장점만을 직접적으로 부각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뭐 광고 전문가로서 이런 주장하는 건데 뻔뻔하게 제품의 단점은 숨기고 장점만을 직접적으로 부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메시지 전략이 너무 조심스럽고 뻔뻔하지 못하다. 너무 순진한 것 같다 이랬어요. 이것도 진단이 잘못됐어요. 지금 이재명이의 뻔뻔함,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서 뻔뻔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을 잘하는 거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뻔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광고 전략입니까? 저것들은 북한의 지령이 있으니까 종북주사파의 지시가 있으니까 죽으나 사나 싫으나 좋으나 저짓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3대 리스크, 대장동 사법 리스크, 돈봉투 사법 리스크, 코인 사법 리스크를 국면을 전환할 수만 있다면 어떤 뻔뻔함도 감수하겠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지 일관된 홍보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뭐 광고 뭐 전문가도 아니면서 제가 이렇게 뭐 길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어줍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광고의 상업 광고는 정치 광고와 전혀 다르다. 상업 광고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품만 잘 팔면 되는데, 정치 광고도 그런 점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정치의 영역은 소비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일관성 있게 특정 이미지를 전달하는 상업 광고와는 완전히 다르다. 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 상대가 끊임없이 여론 조작하고 선동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괴담 퍼뜨리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처하면서 홍보전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 광고의 세계다. 제대로 단 한 번 이런 치열한 광고 전쟁의, 이념적 광고 전쟁의 세계에서 경험해보지도 않은 자가 함부로 너무 이념에 치우쳐 있다. 저쪽은 뻔뻔한데 우리는 순진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진단하지 마라. 그 결과 그야말로 찻대고 폿대고 그나마 이념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는 국민의힘을 이념 하나도 없는 무색무취한 그야말로 부평초 정당으로 만들 작정이냐 지금. 이런 자를 홍보본부장이라고 갖다 앉혀놓은 김기현의 안목도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 송상헌이라는 자가 아주 뭐 좋은 이 홍보 메시지의 사례로 들은 게, 이재명이가 며칠 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압구정 정권이라는 신조어를 갖다 낸 거라고 들고 있어요. 압구정 정권이라고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형편없는 조악한 신조어였으면 쓰자마자 잊혀졌겠어요. 제가 다시 기억을 환기시켜 드려요. 압구정? 압구정의 압은 압수수색의 압자고, 구정의 구는 구속 기소의 구고, 압구정의 정은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정이래요. 이게 무슨 이런 조악한 신조어 가지고 무슨 메시지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상당히 잘된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를 하고. 그거보다야 차라리 연포탕이 낫지. 참네. 기도 안 찹니다. 어쩌다 당이 이렇게 가는지 말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 10개월여 만에 사드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났습니다. 거의 영향이 없다. 극히 미미하다.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 환경 영향 평가가 문재인 정권, 종북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10개월이면 될 것을 5년 동안 도대체 이것들이 뭘 했는가.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 이게 사드기지는 국방부 관할이니까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고 환경부에게 협조 요청을 해야 비로소 환경부가 움직일 수 있는데, 국방부가 아예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자, 그럼 국방부는 왜 안 했을까요? 이걸 안 한 것 자체가 이게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 6월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탈취하고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그 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왔는데요. 이거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좀 빨리 진행돼서 빨리 끝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것을 중단시키고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국방부가
2017년 10월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랬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것들이 5년여 동안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겁니다.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의 국방부가 완전히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드 기지는 계속 임시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비로소 아무 영향 없다, 미미하다고 하는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이 상설 기지 건설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은 환경 영향 평가를 5년간 지체시킴으로써 사드 기지를 언제든지 철거 가능한 임시적인 기지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자기들은 국방부로부터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요청도 받은 바 없다, 우리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국방부죠. 자, 국방부는 어떻게 했느냐?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와 기지 상설하는 군 작전입니다.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그걸 못했다, 5년 동안이나.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군이에요? 저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국방부 장관 지낸 자들 전부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에서 국방부의 고위직을 지낸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의 노골적 외압은 없었다. 환경 영향 평가 지체시켜라 라고 하는 노골적 외압은 없었다. 그러나 당시에 환경 영향 평가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사실상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안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문재인이 눈치 보느라고 안 했겠죠. 못했겠죠. 노골적 외압은 없었지만이라는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자가? 노골적 외압은 없었지만 은근한 압력은 있었다는 걸 실제로 이자가 시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골적 외압은 없었지만, 야 그거 하지마 라고 하는 외압은 없었지만, 야 그런 거 꼭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은근한 압력은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 사람의 말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래서 5년간 그냥 내버려 뒀다. 이 얘기를 국방부, 문재인 정권에서 국방부의 고위 인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반기죠. 예,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난 2017년 9월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 국방부는 2020년 8월에 와서야, 2022년 8월에 와서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석 달 정도 지나서야 환경 영향 평가 절차에 착수해서, 그래서 올해 2023년 5월 11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 당시에 2017년 그 당시에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의 핵심인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못해 평가가 시작되지 못했다 그랬는데, 자, 성주의 주민이 뭐 한 서너 명 살았습니까? 성주 주민이 수만 명이에요. 그 중에 대표 한 명을 선정하지 못해서 평가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게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성주군으로부터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한 명을 추천받아서 1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의지의 문제지 다른 것이 아니었다. 정상화 의지만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 없이 충분히 1, 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자체를 미룬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에 환경평가법 시행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 자, 군은 말이죠. 사드 기지를 어쨌든 빨리 상설화시키고 상시화시켜서 제대로 된 미사일 요격 체제를 갖췄어야 됩니다. 당연히 어느 부서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 국방부가 환경평가법 시행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문재인이가 의도적으로 늦춘 것은 아니냐.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의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늦춰서 사드 기지의 상설화를 늦춘 것은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똑같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의도적으로 늦춰진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의 의도적 지체, 방관, 해태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재명은 민생도 민폐. 이재명이가 이 장마철 수해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안방 같은 이 관악구를 둘러봤습니다. 관악구의 박준희 관악구청장 그리고 관악구 을 지역구인 민주당의 정태호 등이 이제 의원 등이 이제 합류해서 같이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사진도 봅니다만 이게 정말 민생 둘러보러 왔는데 완전히 민폐 끼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좌파 유튜브들만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서 쫓아다녔고요. 그리고 개딸들이 왕창 몰려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 파이팅, 이재명 힘내라. 아니 차라리 선거 유세를 하지. 이 수재 대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러 갔는데 그러면 대개 반지하라든지 좁은 골목 이런 데를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래 다니는데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 듣기 싫은 이재명 연호를 외쳐댔으니 그 주민들이 겪은 짜증과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재명이가 손을 대면 뭐든지 민폐예요. 수산물 시장에 가서는 수산물, 우리 어민들, 영세 상인들한테 민폐 끼치고 반지하 동네 가서는 그 주민들 민폐 끼치고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재명이 수행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좀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자제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자제시킨다고 들을 자들입니까? 네, 주민 김모 씨는 따라온 사람들 때문에 길도 다 막히고 소리도 시끄럽고 아주 짜증난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서 후쿠시마 방류 반대 구호도 외쳤다고 합니다. 참, 네. 개딸들이 어디 가면 개딸 아닙니까? 네, 박원순 다큐를 규탄한다. 네. 참 이거 정말 황당한 얘기죠. 어제 46개 여성단체, 이 여성단체들을 쭉 보면 이게 이 자유파 여성단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성격의 여성운동을 해왔던 단체들이 주축이 돼 있어요.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환경연대 이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원순의 그 죽음을 다룬 다큐 첫 변론의 개봉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여성단체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멈추라. 다큐 상영을 처리하라. 이들의 기자회견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입은 직장 성희롱 피해가 사실임을 인정했음에도 가해자 박원순이의 주변인들이 다큐를 제작하고 개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피해자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 박원순의 잘못을 책임지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박원순의 잘못을 지우려고 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제 그만 멈춰라. 이렇게 다큐멘터리 개봉 취소를 요구한 겁니다. 직장갑질 119 젠더폭력 특별대응위원회의 박은하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해자는 죽었지만 망령이 돼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는 박원순이가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박원순이 성폭력 가해자였고 피해자의 노동환경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또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이가영 공동대표는 왜 피해자의 일할 권리,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 잊힐 권리,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고려도 없느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한 여성 노동자의 살아갈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랬습니다. 피해자가 일할 권리,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 그리고 잊혀질 권리,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원순이가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폭력을 자행했을 때 그때 박원순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함께 박원순 비서실에서 일했던 이대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시에서 미디어 비서관을 지낸 사람인데 이대호 비서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진 비난과 피해자의 신상 유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은 상상 이상이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2차 가해가 매듭지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큰 절망감을 느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행위는 피해자의 삶의 의지를 꺾는 행동이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피켓팅을 했는데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변론이 아니라 변명이다. 변론은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인데요. 변론이 아니라 변명이다. 변론은 끝났다. 2차 가해를 멈춰라. 자, 그런데 46개 이 여성단체들이 이런 입장문을 발표할 때 정작 종북주사파 이 좌파들의 여성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여성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이런 단체들은 기자회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대표를 지냈던 남인순이라는 자, 이 자는 앞장서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피해자를 조롱하면서 2차 가해를 가했던 자입니다. 또 한국여성민우회, 여기에는 국회부의장 지낸 김상희라는 자가 대표를 지냈던 그런 단체입니다. 이런 종북주사파 진영의 대표적인 여성단체, 또 국회의원을 잔뜩 배출한 이 단체들은 이 기자회견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박원순 다큐 제작진은 영화 상영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또 연관됩니다만 박원순이가 가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였다고 하는 이런 이른바 다큐 변론이라고 하는 영화야말로 괴담이다. 이 다큐 제작자 전체를 박원순 괴담 유포자로 간주하고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팩트엔 관심 없었다. 괴담 그러면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괴담이 광우병 괴담입니다. 이 광우병 괴담 가지고 이 종북주사파들이 뭐 진짜 자기들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정치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 광우병 시위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했던 민경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시에는 종북주사파의 아주 열렬 활동가였는데 이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서 지금은 전향을 한 것 같습니다. 대한연대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당시에 광우병을 할 때 정책팀장이었습니다.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우병 사태 선동의 최전선에 있었는데 이 사람 말입니다. 당시 일을 곱씹어 보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시에 광우병 촛불 집회를 주도할 때 광우병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로지 이명박 정권 퇴진에 이 사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만 했다. 처음부터 이명박 퇴진이 목적이었지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사실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아는 종북주사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이 사악한 자들입니다. 야, 어떻게 광우병으로 한두 명 쓰러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이것들이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정무적 판단이 전문가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운동권들의 생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광우병 싸움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야, 이거 광우병 진짜 맞아? 라고 하는 전문가 팩트체크는 관심 밖이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민경우라는 사람은 지금 반성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 기자가 그러면 그때 당신 말고 광우병 시위 지도부 중에서 반성하는 사람이 또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민경우 대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 어차피 국민 건강 걱정해서 시위를 한 게 아니었다. 효과적으로 선동에 써 먹었으면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민경우 대표는 당시에 그 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상당히 완곡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종북주사파들 입장에서 광우병 촛불은 가장 성공적인 투쟁으로 아마 지그들 교과서에 자세하게 실려 있을 겁니다. 어떻게 선동했고 어떻게 괴담을 유포했고 어떻게 했더니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명박이가 청와대 뒷산 가서 눈물을 짜더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가장 성공적인 혁명 사례지 반성하고 자시고 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 기자가 뭘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운동권의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불리한 얘기는 집단적으로 숨긴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게 광우병 괴담과 판박이다. 그런데 이번 후쿠시마 처리수는 광우병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민경우 대표는 그렇게 봅니다. 왜? 광우병은 당시 국내에 전문가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괴담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게 쉬웠다. 그런데 이 처리수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냐.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냐. 나도 더불어민주당 쪽 얘기보다는 카이스트 원자력과 교수들의 말을 더 신뢰한다. 또 국민들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후쿠시마 가지고서 자꾸 떠들어대면 저것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지 라고 생각하게 됐다. 맞으면 학습 효과가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처리수 가지고서 아무리 저렇게 떠들고 다녀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 식량난 때문에 술풍과 밀주단속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술풍은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세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술풍, 잦은 음주 분위기 그리고 밀주 행위를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현재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량 절약을 강조하다 보니까 술풍 근절, 밀주행위 당소까지 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한 간부는 술풍과 밀주행위를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에 저해를 주는 엄중한 범죄 행위로 보고 강한 단속을 벌이겠다는 중앙의 지시가 포치 전달되었다. 이 지시문은 술풍이 난무한 현 상황을 이렇게 지적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국가재산을 파괴하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고 술을 마신 운전수가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단속되는 현상도 많다. 뭐 개판인 모양이네. 원래 저 북한 사람들이 뭐 스트레스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술 많이 먹고 담배를 엄청 많이 핍니다. 근데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음주 단속 같은 게 굉장히 느슨해요. 일단 차를 몰고 간다. 이건 대단한 간부들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 아닙니까? 어디 이 경찰관이 이 대단한 간부들 단속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북한의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뭐 고속도로도 여기저기 움푹움푹 패여 있어서 빨리 달리면 넘어집니다. 차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거기가 음주 교통에 거의 천국처럼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단속하겠다 이겁니다. 오죽했으면 술 마시고 차 운전하다가 국가재산 파괴하고 인명 피해 발생시키고 고속도로에 차 세우고 그대로 잠을 자는 이런 얘기들을 당 중앙에서 지시문에 적시했겠습니까? 술풍과 밀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의 강연회도 진행되는데 강연회는 참 이 사람들 단순합니다. 이게 뭐 아메바들인가? 사람이 술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있어도 밥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런 게 강연이랍니다. 이런 강연을 김정은이가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마 타고 딱 강연장에 내려가지고 여러분, 인민 여러분, 술 안 마시고는 살 수 있어도 밥 안 먹고는 못 삽니다. 아니 그러면 지 할애비 때부터 약속했던 이 밥에 고깃국이라도 제대로 그럼 보장해 주면서 이런 소리를 해야지. 다 이런 밀주 행위가 막대한 식량을 낭비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다. 뭐 이런 걸 강조했다고 합니다. 단속에 걸리면 술풍이나 밀주 행위로 단속에 걸리면 1년 이하 노동 단련형, 3년 이하 노동 교화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참 북한의 이 어려운 사정을 전하면서 제가 웃어서 죄송하지만 웃기는 건 웃기는 거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그런데도 웃기는 건 웃기는 거죠. 이 한노총 간부가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보조금을 횡령했는데 이자가 알고 보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일도 했다고 합니다. 아, 참 협작꾼들 정말 끼리끼리 모입니다. 경기도 성남 지역의 한국노총 간부 A라는 자가 이재명이가 경기지사를 할 때 경기도 성남시가 한국노총에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중앙경찰서는 한노총 건설산업노조 경기지부정책국장이었던 A라는 자를 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데요. 이 자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경기도와 성남시가 지급한 성남지역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보조금 가운데 1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이 A라는 자는 이 사업의 책임자도 아니면서 사실상 관련 예산의 정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자는 이 노동안전지킴이 이 사업 관련된 예산을 관리하는 통장에 연계된 카드를 사용했어요. 또 통장에 지급된 시도 예산을 뽑아서 현금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보조금 사업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외에도 청년 관련 3, 4개 사업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횡령이 발견돼 관련 수사와 횡령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서울시를 얘기할 때 복마전 그랬습니다. 하도 막 도둑놈들이 들끓고 지것들끼리 저 뱀새끼들이 그냥 떼아리 그냥 틀고 있듯이 수십 마리가 왜 뱅굴에서 이리저리 엉켜 있듯이 하는 그런 어떤 행정의 난맥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또 4년간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성남시와 경기도를 다 그런 복마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이 얽힌 실타래 풀듯이 풀어내거나 그것도 안 되면 고르기우스 매듭 긁듯이 단칼에 좀 내려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단칼에 내려칠 때는 누굴 내려쳐야 되겠습니까? 사두를 내려쳐야죠. 사두. 한상혁이의 KBS 봐주기. 한상혁이가 지금 고소당에서 고발당에서 재판 중인데 그것은 TV조선 점수 조작, TV조선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점수 조작에 연루됐다는 혐의인데요. 이 한상혁이 이자가 TV조선에는 불이익을 줬고 KBS에는 또 말도 안 되는 이익을 줬어요. 직업편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적한테는 한없이 혹독했던 이런 이중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는 2017년에 그 방통위로부터 재허가를 받을 때 상위 직급 감축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종편들만 재허가 받는 게 아니라 지상파들도 제대로 방송사 운영하는지를 점검받고 승인 허가를 받습니다. KBS가 재허가를 받을 때 조건부로 재허가를 받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상위 직급이 너무 많다. 상위 직급을 좀 감축시켜라.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재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달면 일단 실행을 합니다. 안 하면은 다음에 재허가가 안 나오니까 방송사 문을 닫아야 되니까. TV조선에서 제가 저녁 프로그램 생방송 진행을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이 재허가 조건에 걸려가지고 없어졌거든요. 시사 프로그램의 비중이 너무 많다. 너무 크다. 시사 프로그램의 비중을 낮춰라. 그런데 기왕 낮출 거 간판 프로그램을 없애라. 이래서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KBS도 재허가를 받을 때 이 조건, 상위 직급 감축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재허가를 받았으니까 이 조건을 이행했거나 이행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시 재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KBS가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3년 후에 이 방통위가 다시 재허가를 내줬어요. 이게 감사원 감사로 적발이 됐습니다. 자, KBS는 2017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전체 임직원 중에 상위 4개 직급자의 비율이 60%에 달한다. 이를 줄이라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방통위는 그의 말 상급자 감축과 직급별 정원 조정을 KBS 재허가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KBS는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30%가 넘는 정도로 이게 정말 비대한 조직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강제 수신료를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망경영을 시정하라. 이것은 당시 재허가 조건에 합당한 것이었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KBS는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행하려면 잘라야 되잖아요. 이게 다 자기 식구 자르기가 되니까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버티다가 방통위로부터 2차례나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승인 3년 만에 하는 재승인 1년을 앞둔 2019년 말에야 직급 정원을 조정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보고했습니다. 거짓말로 보고했어요. 야, 이거 KBS 이것들 정말 무서운 자들이 거짓말로 보고를 했어요. 상위 직급 2개 직급의 정원을 줄이는 대신에 오히려
그 위에 옥상옥으로 직급 3개를 신설을 했어요. 그 결과 상위 직급 너무 많으니까 줄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떻게 했냐? 상위 직급 2,765명을 2,820명으로 55명을 더 늘렸어요. 이거 확인이 안 됩니까? 그냥 소리만 봐도 나오는데. 그런데 방통위는 2020년에 KBS가 조건을 이행했다. 3년 전에 내세운 그 상위 직급을 줄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행했다. 이러면서 재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KBS는 1인당 평균 임금이 1억 29만 원으로 더 높아졌고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절반 이상인 50.6%에 달하게 됐고 아무 일도 없는 아무 보직도 없는 억대 연봉자만 1,500명 30%가 그대로입니다. 이 1,500명 제가 한번 사례를 든 적이 있죠. 제가 KBS에 라디오 1일 생방송을 할 때 그때는 SNS 시대가 아니라서 외신을 전하려면 텔렉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했는데 나이 든 한 사람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때가 10시 한 반쯤 됐을 때입니다. 10시 반쯤에 텔렉스를 찍 찢어가지고 연필로 볼펜으로 찍찍찍찍 줄 그어가지고 요것만 전하라 이거죠. 그래서 저한테 확 집어던지고 가요. 스튜디오 문을 열고 확 집어던지고 가요. 나이가 저보다 그 당시만 해도 한 20살 이상 많았어요. 60 넘은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저 사람이 도대체 뭐지? 그랬더니 무슨 국장을 지낸 그런 사람이고 무슨 위원인데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이 일만 한대요.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게 그저 텔렉스 쭉 쪼져 뽑아가지고 찍찍찍 긋고서 스튜디오로 와서 집어던지고 가니까 다 합쳐봤자 20분이 안 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안 합니까? 아이고 저분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뭐 합니까? 하루 종일 나와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있다가 시간 되면 와갖고서 찍 찢어서 쭉쭉쭉 한 다음에 휙 이게 이 사람 일이에요. 근데 연봉 1억이 넘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KBS에 1,5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연봉을 여러분들 수십 년 내가면서 지금 주워온 겁니다. 수십 년 동안을. 이거 최소한 이거는 좀 감축시키라고 한 방통위의 조건조차도 이것들이 거짓말하면서 안 지켰어요.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냥 재허가를 내준 거예요. 한상혁 방통위가 왜 이렇게 KBS에는 관대했을까? 따뜻했을까? KBS가 알아서 정권 나팔수 노릇했으니까 그랬겠죠. 시커먼 검은 거래, 시커먼 이 거래가 이 KBS에게 끝없이 관대한 한상혁 방통위의 진짜 이유였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커넥션 구조를 드러내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KT 모든 의혹은 구현모로 수렴된다. 구현모 이자가 연임을 도모하다가 어쨌든 꺾였습니다. 저희 고성호TV도 여러 차례 구현모의 연임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드러나는 KT 관련 각종 비리 의혹 수사를 보면 거의 모든 비리가 다 구현모라고 하는 자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그냥 연임이 됐다면 저 KT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종욱 현 KT 대표 대행이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하면서 이거 다 구현모 대표하고 이야기가 된 사안이야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검찰은 물량 특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신현옥 부사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KT텔레캅 임원 A를 소환해 조사했는데 검찰은 A씨로부터 2021년 초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현 대표 대행이 일감 몰아주기는 그 구현모 대표와 이야기가 다 된 거야. 근데 왜 안 하려고 해? 라고
말했다,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일감 몰아주기 지시가 담긴 이 A라는 사람과 또 신현욱 부사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도 확보됐습니다. 제출된 서너 개 녹취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신현욱, 이게 구현모의 측근이죠. 신현욱이 이 A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지시합니다. KDFS의 시설관리 업무 물량을 몰아주라. 그러자 지시를 받은 이 A씨가 그 내용을 그럼 문서화해서 다시 지시해 주십시오. 사실상 동의하기 어렵다는 불응 의사를 밝힌 거죠. 그러자 이 신현욱 이자가 뭐라 그러냐, 이 새 X가 바로 나갑니다. 이 새 X가. 예, 이게 그대로 녹취록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현모와 그 측근들이 KT를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이 신현욱 이자는 그 다음에 지도 좀 걸렸는지 꺼림칙했는지 A라는 사람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야, 혹시 너 이거 녹음했냐? 너 이거 녹취했냐?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까지 녹음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이 신현욱 기자는 구현모가 대표가 되면서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또 남중수, 그 전에 구현모 전에 오래전에 대표했던 남중수라는 이자가 진짜 이 배후 인물인 모양인데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KT가 FM 시설관리 업무를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품질평가 기준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바꿔 특혜를 줬는데, 이때 물량 특혜를 본 KDFS 그리고 KS메이트 모두 이 구현모의 최측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KT의 모든 범죄 혐의는 구현모로 수렴된다. 이 지금 그 윤재갑인가? 윤재갑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있죠. 저 더불어민주당에 한 8일간 굶었는데 이유 없이 굶고, 그리고 왜 중단됐는지도 모르게 그냥 중단해버린, 그 8일간 단식했던 그런 윤재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혼자 하는 거를 보기가 딱했는지 뒤따라 했어요. 이 둘이가 지금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습니다. 먼저 시작한 거는 병원에 실려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중단을 해버렸는데, 뒤늦게 시작한 이것들은 그만두지도 못하고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뒤늦게 시작한 둘이가 하나가 우원식이란 자고, 하나가 정의당의 이정미란 자입니다. 자, 이 우원식이가 이런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30년 이후에도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과학이라고 떠들었어요. 자, 좋아요. 그럼 단식을 해도 30년 후에 해야지. 아니면 30년 동안 단식하겠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후쿠시마 처리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에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30년 후에도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 과학이다 그랬으니까 30년 동안 단식하고 앉았든지, 아니면 30년이 지나서 안전한지 아닌지를 보고서 그때 가서 단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러고 퍼즐로 앉아있나 모르겠어요. 과학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자, 의심과 괴담이 같은 겁니까? 이 종북주사파 이것들 머리에는 의심은 곧 괴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심은 의심이고 괴담은 괴담입니다. 의심은 뭐냐 하면, 이거 이러이러한 이유로 위험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의심이에요. 그러면 정부나 또는 일본 정부나 또는 과학자들이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그 의심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갑자기 쉐슘 우럭이 왜 나옵니까? 의심과 괴담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괴담을 유포하면서 자기들의 행동은 합리적 의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어나는 것은 어민들이에요. 이것들이 뭐라고 설명하든
어쨌든 물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겁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 때문에 이미 수산시장은 다 얼어붙었어요. 한국 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 연안어업은 이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입니다.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에서 작은 어선으로 뭐 5톤 뭐 이런 정도의 작은 어선으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한국 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예요. 모두 17,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어민들이죠. 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연합회 회장은 국회 앞에 그리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서 아스팔트 길거리에서 큰 절을 하면서 이 후쿠시마 처리수 가짜뉴스 때문에 어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물고기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죽겠다. 이러고 호소하는 큰 절까지 올렸습니다. 제발 좀 중단해달라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진짜 장본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인과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다. 수산인과 수산물 판매 상인을 볼모로 잡는 인질극을 중단해달라. 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만 좀 해달라. 김대성 연합회장은 후쿠시마 바닷물이 우리 바다로 건너온다는 건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임에도 일부 전문가, 일부 정치인이 선동하듯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더 이상 이 상태로 앉아서 죽을 수만은 없어서 7월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어업 현장을 돌면서 후쿠시마 괴담을 저지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올 수능에 새 유형을 출제하지 않겠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에서 이제 킬러 문항은 이제 완전 배제하기로 했으니까 이 사교육 시장에서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 준 킬러 문항이라도 나온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일명 준 킬러 문항 늘리지 않겠다.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출제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배워온 범위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공정 출제 점검위원회 위원장에 고등학교 교사, 현직 교사를 임명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능 시험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점검위원장, 현직 고등학교 교사하고 대학교 교수하고 같이 뭐 문제를 내고 그러면 아무래도 대학 교수가 더 권위를 앞세워서 세게 나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점검위원장을 하면서 출제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겠다. 그리고 내년 수능부터는 문항별 정답률과 변별도 수치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기존 수능에 있던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이지 새로운 문제 유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최근 사교육계 퍼진 준 킬러 확대 루머죠. 완전히 일축했습니다. 준 킬러 문항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교육계가 살아남기 위한 공포 마케팅의 산물이다. 말 자체를 쓰지 말자. 네. 이 올바른 방향이고 꼭 필요한 일이나 막상 당사자들인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불과 시험 한 서너 달 남겨두고 이런 불안과 걱정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불안과 걱정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교육부의 일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 킬러 문항 배제라고 하는 이 교육개혁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주호 장관이 직접 나서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작은 걱정이나 작은 우려도 완전히 불식될 때까지 적극 나서야 된다. 이걸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는데 이주호 장관이 이제야 좀 제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실무진이 했다고 하라. 야, 참
미꾸라지 새끼가 따로 없네요. 전현희입니다. 전현희. 이자가 2020년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의 군 휴가 미복귀 수사에 대한 유권 해석을 맡았던 권익위 실무자들에게 모든 유권 해석은 실무진이 한 것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이 추미애 아들 문제에 관련된 이 유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래 실무진들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들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추미애와 아들 수사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 아들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직무 연관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실무자들은 당연히 직무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근데 전현희가 그게 무슨 소리야? 직무 관련성이 왜 있어? 없다고 해! 하고 윽박질러서 없다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들이 와글와글 떠들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냐. 그러자 전현희가 실무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했다고 해. 라디오 인터뷰 잡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감사원이 이걸 밝혀냈는데요. 전현희는 추미애와 그 추미애 아들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실무진의 보고가 먼저 있었어요. 받고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 하면서 재검토 지시를 했고 유권 해석에 이런 식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추미애와 아들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런 유권 해석을 발표를 하게 이르릅니다. 그러자 추미애 감싸기냐고 비판이 이어지고 그렇게 되자 전현희가 실무진들을 불러 모아서 2020년 9월 14일입니다. 국장, 과장 그리고 비서를 권익위 세종청사 5층 위원장 집무실로 불러서 향후 추 장관과 관련된 모든 유권 해석 및 답변은 실무진이 판단하고 한 것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한 국장에게 라디오 인터뷰 방송을 잡아라.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 국장이 직접 출연해서 실무진들이 했다라고 인터뷰를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9월 14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3일 후인 9월 17일 MBC 라디오의 진짜 프로그램에 이 A라는 국장이 출연을 했어요. 해서 유권 해석은 기본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국장 이하에서 대부분 판단하고 제출 과정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 보고 절차를 거치었습니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본 틀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전현희의 지시를 받고 이 관련자들은 야, 저게 기관장이야? 지가 관계없다고 하라고 윽박질러 놓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너희들이 했다고 하라고 시키는 것 아니냐. 저런 게 기관장이야? 라고 지그들끼리 투덜댔다고 합니다. 또 아니 실제로 누가 했든 이런 정도가 되면 기관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들을 책임지라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볼멘 소리들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내용도 감사원의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조은석이라는 자가 끝까지 반대해서 아마 빠진 모양인데 최종 보고서에는요. 또 라디오 인터뷰를 했던 A 국장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전현희가 권익위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은 너희들이 했다고 얘기하는 방법뿐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현희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겁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서 수사하게 될 겁니다.
박영수 영장 재청구해야. 어제 저녁 방송 때까지 많은 분들이 박영수 구속영장이 인용됐습니까? 감옥 가게 됩니까? 라고 다들 궁금해 하셨는데, 예, 결국 박영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법원의 이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이라는 영장 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이자는 영장령 기각을 하면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자, 검찰 잘 들으세요. 유창훈 전담 영장 전담 판사의 이 판시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이 박영수 같은 이 거악을 수사하고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범죄 구속의 상당성도 입증하지 못한 허술한 상태로 영장 청구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검찰의 명예와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그런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이를테면 범죄의 상당성은 인정되나 이 사람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망갈 우려도 없으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범죄의 상당성,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검찰 수사가 형편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온 국민이 주목하고 왜 수사 안 하냐, 왜 수사 안 하냐 해서 한 2년여 만에 다시 재수사가 돼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런데도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 범죄의 상당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영장이 기각됐다면 이건 검찰이 완전히 그 실력이 형편없게 가라앉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윤석열 정부의 검찰,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이 정도로 무능할 수 있는가? 장관도, 대통령도, 장관도, 총장도 전부 특수통검사 출신인데 어떻게 박영수 같은 거악 하나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형편없이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이 판사의 판시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거 검찰이 박영수 면죄부 주려고 일부러 허술하게 수사해갖고 영장 기각될 정도로 대충 수사해서 이거 영장 청구했던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검찰의 신뢰와 권위가 달려버린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범죄의 상당성, 구속의 상당성은 인정받을 정도로 최대한 빨리 보완 수사를 해서 다시 영장 청구해야 한다. 이게 검찰의 신뢰가 달려있다. 이 점을 검찰 수뇌부가 좀 깊이 자각하기 바랍니다. 박영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재식이에 대해서도 다른 영장 전담 판사인데 기각해버렸어요. 똑같습니다.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 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어서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안 수사를 급하게 해야 되고 필요하면 수사팀 보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박용수하고 양재식이 봐주려고 라고 하는 일각의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신뢰와 권위, 이것이 다 걸려버린 사건이 됐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공문 하나 안 보내놓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경북 성주군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아예 성주군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주민대표 한 사람이 꼭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러려면 주민대표 한 명을 보내주세요라고 성주군에다가 공식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기관이니까 공문이 접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요청 안 받은 것과 똑같거든요. 구두로 요청해도 소용없어요. 일단 공문이 도착해야 그때부터 혈액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종북주사파 5년 동안 국방부가 성주군에다가 공문 자체를 안 보냈어요. 그러니 성주군이 뭐하러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보냅니까? 보내려고 해도 보낼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대표가 없으니까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안 됐던 겁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니까 사드 군부대 다 그냥 임시로만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주민대표 보내라고 성주군에다가 공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주군이 어쨌든 한 사람의 주민대표를 찾아서,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영향 미미하다,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결과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게 발표가 되니까 이제 사드 기지가 상설적으로 시설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보면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국방부가 완전히 이 일을 고의적으로 지연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국방부가 과연 독자적으로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할 그런 부처입니까? 이거야말로 문재인 청와대의 이 비서들이나 또는 문재인이 직접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시하지 않았으면 벌어질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런 행정 절차를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에서는 아무런 행정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평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평가위원 추천을 해야 하는데 추천을 위한 요청 공문을 단 한 차례도 발송하지 않았다.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부 기간 동안 주민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안 했다. 국방부나 환경부 장관이 한 번도 주민을 만난 적도 없다. 이 상황이 국민의힘에 의해서 폭로되자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윤건영이라는 자가 즉각 당시 성주 주민 전원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 들어놓고 시위를 했는데 태연하게 평가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을 어떻게 보내냐,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는데 이거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주 주민 전원이 무슨 반대를 해. 사드 기지 앞에 수년째 불법 집회 시위를 했던 자들은 전문 시위꾼들이에요. 성주에 살지도 않는 전문 시위꾼들이 다수고 여기에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사드 기지 인근에 사는 성주 주민 몇 사람들, 그게 다예요. 대다수 성주 군민들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이 안보 필요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지그들이 5년간이나 고의적으로 해태한 이 범죄 행위를 숨기려고 하는가.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성주 주민들 계실 거예요. 성주 군민들 계실 거예요. 이 윤건영의 이 새빨간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두시지 마십시오. 나 성주 군민인데 나 사드 반대한 적 없어 라고 누구라도 한 사람 소리를 좀 질러 주십시오. 대통령실의 판단을 왜 원희룡 장관한테 묻냐?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오늘 경기도 고양시의 대곡이라는 곳과 경기도 부천시의 소사라는 곳에 복선 전철이 개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통식이 열리겠죠. 그동안 오랫동안 공사를 해왔으니까 개통식이 열리겠죠. 이걸 대곡 소사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 전국 주사파 의원들이 행사 주관 기관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처음에는 초청을 받았다가 오지 말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뭔가 정책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고 원희룡 장관을 향해서 공격과 추궁을 했어요. 심상정의가 나섰습니다. 심상정의는 사선 의원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다. 야, 심상정의한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4번이나 달아줬냐. 참 기가 막히네. 하여튼 사선 의원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다 이러면서 대곡 소사선 개통식에 초청받았다가 그 다음날 오지 말아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행사 주관기관인 국토부에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알려달라. 이렇게 원희룡 장관을 향해서 이제 포문을 열었어요. 심상정의는 개통식이 제 지역구에서 열린다. 근데 야당 의원들의 참석을 왜 가로막고 나서냐? 누가 가로막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추궁을 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열리면 다 지 사업입니까? 자, 원희룡 장관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즉답이 어렵다. 제가 잘 몰라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니 한번 살펴보고 알려드리겠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심상정의가 혹시 대통령이 오는 것이냐? 그래놓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고양갑에 원장관을 자객 공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출마하느냐? 이게 심상정 지역구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지. 그러자 원장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웃으면서 답변해요. 아이고, 제가 심의원과 대결하면 영광이죠. 그런데 제가 모르는 얘기를 지어내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심상정의가 참 과대망상이 있어요. 지가 뭐라고. 자, 그건 그렇고, 이 고양시 을의 한준호로라고 하는 이 민주당 의원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경사스러운 행사라서 고양 부천 지역 의원들이 일정을 다 비워놨는데 갑자기 취소 통보받았다. 경기도 의회 민주당 고양 부천 의원들도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개통에 큰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는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이 개통식 이게 민주당 단체장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양시에서 부천시까지 이 거리가 상당하죠. 고양시에서 부천시. 그걸 복선으로 까는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죠? 몇 달? 1년? 김동연이가 뭘 했다고? 작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지사 하고 있는 김동연이가 무슨 역할을 했다고? 자, 그건 그렇고, 이자들의 심상정이나 한준호나 또는
고향 부천의 이 도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자들의 이 원희룡 장관에 대한 공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 대통령의 참석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전, 경호, 이건 어디서 결정합니까?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것 같습니까? 국토부 주관 사업이지만 대통령이 오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실이 맡아서 의전과 경호를 준비합니다. 참석자 선별도 대통령실에서 합니다. 그걸 원희룡 장관한테 물으니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다 말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원희룡 장관도 통보받았을 텐데. 그래서 아니 심상정이가 지지역구에 원희룡이 오면 나는 큰일 난다 이렇게 조급해서 원희룡이를 어떻게든 헐뜯으려고 하는 건 내 심정은 알겠는데 아니 헐뜯을 게 따로 있지. 지그들 말대로라고 하면 대통령 행사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행사를 어떻게 원희룡 장관한테 물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것들 지것들과 연관된 문제니까 아마 나름대로 알아보고 주장하고 원희룡 장관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는 대통령실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왜 정쟁으로 자꾸 끌어들이냐고요. 대통령 행사가 맞다면 정치인들이 가봤자 마이크 한 번 못 잡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그 지역에 이러저러하게 정치적인 행사라고 하면 현역 국회의원부터 마이크 잡고 5분이고 10분이고 지 선거운동 떠들어도 되겠죠. 대통령 행사에 야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종북주사파 의원들이 수십 명이 참석해도 그 마이크 하나 못 잡습니다. 들어갈 때 다 경호 관련 안전검색 받아가면서 가야 돼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번잡하게 할 거 없다. 이거는 고향 시민들과 부천 시민들을 위한 행사니까 정치인들 배제해라. 그러고 하면 하는 거지. 저는 대통령실이 참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행사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서 지 얼굴 알리고 생색내는 자리로 변질되어 왔던 기존의 관행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대통령실이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모르는데 아는 채 답변하는 것이 잘못이다. 모르니까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는 이곳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